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경제 고정근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어제는 하루 종일 부산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 참여하느라고 새벽에 내려가서 밤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어제는 방송을 하지 못하고 어제 내용도 포함해서 오늘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7월 8일, 7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서 문제입니다. 이대로 이틀째 1200명을 기록하고 있었어. 이대로 가면은, 어, 4차 대유행 진입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1차 대유행에 거쳐서, 지금 보면 1차 대유행이 이제 2000년대 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유행이 여름에 있었고, 3차 대유행이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있었고요. 다시 그 3차 대유행 때 보면 1240명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1200명대를 확진자가 나오면서 4차 대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으로 가면은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4단계 경보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변이 바이러스와 그다음에 20, 30대 백신을 맞지 않는 계층, 그다음 백신 부족, 그다음에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이번에 특징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45%가 2030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가운데 백신이 지금 부족해서 접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접종률이 뭐 하루에 한 몇천 명 순으로 떨어진 상황인데, 그에 대비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백신 수합을 해서 무슨 이스라엘 확보하고 있는 화이자 70만 회분을 들여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70만 회분을 우선 이달 13일부터 접종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보되면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백신 수합을 체결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백신을 빨리 확보해서 접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4차, 만약에 1200명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4차 대유행이 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은, 지금 4단계까지 가면은, 일단 3단계가, 지금은 2단계인데 3단계가 되면은 여전히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한다, 그런 얘기고요. 4단계가 되면 사적 모임을 2인까지만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가 되면은 집회나 행사는 현재는 99인까지 가능한데 49인까지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4단계에서 행사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이제 곧 3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냐, 4차 대유행이 되면서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큰 이슈가 이제 이번에 그 정부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인데,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어제 의총에서, 여당의 의총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로 이재명계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당 지도부는 90% 플러스 알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재난지원금을 많이 지원한 쪽으로 지금까지 80% 국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됐는데, 90% 플러스 알파가 논의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가운데 지금 확진자 폭증하는데 여행이나 외식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소비 진작을 위한 이런 추경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2차 추경 내용에 소비 목조 예산이 12조 원 반영돼 있고 있습니다.
12조 원에 반영되어 있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돈을 뿌릴 현금 살포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또다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지금 방역 대책을 해야 하는 것과 소비 진작용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 추경을 다시 짜야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4차 대유행을 어떻게든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4차 대유행 초짐이 보이고 있는데도 소비 쿠폰이라든지 현금을 살포를 통해서 내수 진작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2차 추경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경상수지는 13개월째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 수지와 본원소득 수지, 해외에서 벌어 들어오는 수지가 크게 증가를 해서 지금 4월달 경상 수지가 107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상품 수지가 63억 7천만 달러고 본원 소득 수지가 5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물론 여전히 서비스 수지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 수지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지금 도소매, 음식, 숙박업으로 대표되는 그 비중이 가장 큰데, 그 가장 한마디로 저생산 서비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정부의 규제가 너무 심한 산업입니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부가가치 서비스하는 발전이 안 되고, 그 결과 서비스 수지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금년에 보면은 금년 들어서 외국인 증권 투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속 증가해오던 외국인 투자 감소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국의 달러 강세, 미국의 금리 인상 논의가 되면서 지금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택정책은 지금 여당의 대권 주자들이 모두 다 퇴행적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패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사는 주택 매입 공사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고, 이낙연 전 총리는 토지 공개념을 하기 위해서 헌법까지 개정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또 이재명 기사는 국토 보유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공급보다는 규제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건 그런 지적이 나오면서 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페달을 밟고 있다는 여당의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언론에서 많은 비평,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더 센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주택 재앙을 더 키울 것이다. 그리고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까지 들고 나오면서 국기를 흔들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사유재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유재산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국기죠. 근데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그 국민의 생명과 자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유재산권입니다. 사유재산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민의 자유와 생명 보존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유재산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런 토지 공개념까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위헌 판결까지 받은 바 있는 지금 택지소유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법,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법 등 이런 토지 공개념 3법을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 수수료가 지금 한 건 하는데 7,920만 원까지 수수료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수수료가 너무 지금 집값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서울 아파트 평균 수수료가 1,000만 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부동산 중개업 기업이 7,922명이나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국민들은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1,000만 원 이상의 부동산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정부도 수수료율 개편안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국이 임시직 비중이 세계 2위다 하는 OECD 보고서가 나와서 OECD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지난 4년간 고용정책이 어떤 결과로 기결되고 있는지 민낯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결국은 임시직 비중이 26%로 콜롬비아에 이어서 OECD 국가 중 2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남미의 그런 저소득 국가에 이어서 우리가 임시직 비중이 26이다 하는 안타까운 보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시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실패의 현지소죠. 정규직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는 가운데 세금제도, 정부 세금을 뿌려서 계속 임시 방편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비정규직이나 알바를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임시직 비중이 OECD 국가중에서 2위를 기록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제 드디어 소방노조가 출범했다고 합니다. 소방노조 7월 6일 날부터 노동법이 개정되어서 공무원 노조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퇴직 직원도 해고자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 이런 법이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되자 첫날부터 바로 시행 첫날부터 소방노조가 출범하고 현대중공업의 크레인을 점거하는 파업이 등장하면서 합두가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빗장 풀리자마자 양대 노총이 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 현장은 폭풍 전야로 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서로 그러니까 세를 불기 위해서 자기 노조에 가입하라고 하는 건설 현장에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건설 현장 주변 주민들은 새벽부터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리에 아주 그냥 생활에 불편을 하소연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아일로 협약 비준이 결국은 공무원 특권만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공무원 특권뿐이 아니고 지금 공무원의 이제 노조가 생기면서 앞으로 지금 이제 요즘 가장 바람직한 국가의 방향은 작은 정부로 가야 되는데 결국 큰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를 메워주고 있는 거거든. 세금과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도 충당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 노조까지 고위직 공무원 노조까지 생기면 앞으로 이거 뭐 그냥 무소불위에 돈을 가지고 이전 더 축소하기 힘들어지는 그야말로 알박기가 되는 거죠.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의 세금도 축내는 문제가 있지만은 규제가 더 늘어납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가 더 늘어나서 경제를 실직시키는 우려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지금 노사 간에 최저임금을 더 팽팽히 결입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타임업제를 8년 만에 논의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조 전임자를 몇 명이나 둘 것인지 그리고 타임업이라는 것은 근로시간 면제,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월급은 주되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을 몇 명까지 할 것인지 하는 이런 논의가 8년 만에 다시 대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경사노위 산하에 이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 사용자와 근로자와 공익위원 대표 5명씩 각 15명으로 구성돼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늘어나고 최근에 왜냐하면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원들도 해고자나 실직자들마저도 유급 노조원이 되어서 핵심 사업장 증거 파업도 가능하다. 최근에 뭐 한국에서는 비정사 노조원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노사 관계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해서 할 경우에 노사 간의 문제를 다루는 게 노사 관계인데 이제 비정사 노조 고용하지 않은 데 바뀌었어. 해고자나 실업자가 노조를 만들어서 특정 타겟되는 회사에 월급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핵심 사업장 정부에서 파업도 하도록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이번에 시행이 통과되고 이제 어그제부터 6일부터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금 받는 일은 안 하고 임금을 받는
노조원을 몇 명까지 둬야 되느냐는 그런 논의를 이제 하게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갈수록 태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저임금은 OECD 6위다. 6위 수준인데 더 올리려고 하는 23.9%를 주장하는 노동계의 요구와 더 올리면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갱년기에서 금연은 동결해야 한다 하는 주장이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주 52시간도 또 7월 달부터는 49인 이하 기업에도 소기업에도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에도 적용이 되어서 지금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특히 IT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고급 개발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데 A급 개발자도 구하지 일을 못할 판이라서 연구소를 해외로 옮겨야 될 그런 상황까지 직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7일부터 어제부터 최고금리 20%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7월 6일, 7월 7일에 뭐 여러 가지 조치가 많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7월 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49인 이하 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그 다음에 7월 6일부터 시행된 새로 개정된 노동조합법, 그 다음에 7월 7일부터 최고금리 20%, 뭐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경제를 구속하고 있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금리를 20% 넘지 못하는 것이 7월 7일부터 어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물론 이걸 갖다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카드사 모두 적용되는데 기존 대출도 소급해서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문제는 20% 정도 문제는 신용도가 낮아서 돈을 갚지 못하는 부실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회사 측에서는 금리를 높게 받아야만이 회사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부실 비율이 높은 데는 계층에도 금리를 낮게 받으면은 결국은 그 회사는 금융회사가 금융 부실이 생기고 그 결과 대출을 못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가 최고금리가 20% 낮아지면은 저신용자에 대해서 대출을 안 하게 됩니다. 현재 추정것은 대출이 지금 24%에서 20% 낮아지면은 31만 명 내지 54만 명, 줄잡아 40만 명 정도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채에 늪으로 빠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약 6, 7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제도권 대출 받지 못하고 불법 사채라고 하면은 한 조사에 의하면 평균 금리가 400%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빌리면 연간 이자만 4천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빠져들면 다시 시원하기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불법 사채 늪으로 또 추가적으로 3, 40만 명이 더 빠질 전망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줄잡아 한 100여만 명이 지금 불법 사채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대외적으로 나는 금리를 낮춰서 서민들을 위한 정부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강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더 많은 서민들이 100여만 명이 이르는 서민들이 초고금리에 불법 사채 늪으로 빠져서 다시는 빈곤의 질국에서 헤어나기 힘들게 만드는 이런 문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월 7일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인 국가 채무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그 피치 국가신용등급 총괄과의 화상 면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과연 홍남기 부총리가 선제적인 국가 채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장기 재정 관리 계획조차도 변경을 해서 2024년경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60%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자 그 수치를 또 통계를 또 낮췄습니다. 완전 통계 마사지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그걸 갖다가 2024년에 54%까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돈을 더 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선제적인 국가 채무 관리를 얘기하다니 언론에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지금 재정 중독을 방치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없애거나 개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재정법은 현재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이번 1차 분기처럼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경우에도 이것을 빚을 상환해야 할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30조 원 안팎의 초과 세수가 생기자 2조 원만 빚을 갖고 나머지는 국민에게 현금 살포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러기 위해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하면서 오히려 재정건전화법, 재정준칙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국가재정법은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국가 채무라고 하는 개념을 한국에만 도입해가지고 전 세계로 선진국들이 쓰고 있고 IMF가 권고하고 있는 국가 부채라는 개념, 국가 채무보다 넓은 의미예요. 그런데 공공군인연금 충당금이라든지 공기업 채무 중에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느라고 진 채무 같은 걸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부채를 국가 부채라는 걸 쓰지 않고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라는 좁은 의미의 범위를 주로 국제 발행 잔액인데 그것만 쓰면서 우리는 재정 건전하다 이런 강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외국 통계를 가지고 대통령마저도 다른 나라에서는 100% 얘기하는 우리나라는 왜 40%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100%는 전부 다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 GDP에 대한 국가 부채 개념이고요.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이 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재정법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살림을 좀 먹는 국가 재정법 바꿔야 된다. 재정 건전화법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보여집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요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유가가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서부 텍사스 원유가가 지금 배럴당 7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죠. 그런데 계속 재정은 계속 또 돈을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한국은행과 엇박자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초의 관심은 돈 풀기에만 관심이 있다. 지금 유가나 식당 물가도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율도 오르고 있는데도 오직 돈 풀기에만 관심이 있다.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위기라든지 이런 것 전혀 재정이 위기의 마지막 방파제라는 거 이런 얘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이 보여집니다. 아침에 그 암호화폐 가격이 역시 횡보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4,213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2,34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약간 소폭 비트코인은 0.5%, 이더리움은 1.2% 올라가는 소폭 오르지만 대체로 횡보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한국에서는 4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73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거래소에 은행연합회가 위험평가 지침을 마련했는데 이 코인 거래소를 이제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위험도가 매우 높다, 높음, 중간이다, 낮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언론에서는 정치인 고객이 많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임의적인 그런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소가 가입자의 직업별 위험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글쎄요 하나의 지표는 되겠지만 거래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는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거의 소폭 하락이라고 하면 거의 변동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가운데 7월 말이나 8월 초에 슈퍼 IPO 위크가 될 거다. 그런 얘기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카카오뱅크나
크랩스톤,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슈퍼 IPO 위크가 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미국에서 저희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를 다시 또 경신했는데 어제 미국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연준 의사록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은 테이퍼링,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런 논의가 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반도체 슈퍼 호황으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을 기록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한 분기의 영업이익이 15조 5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그 반도체 부분에서 7조 2천억을 벌어서 그러니까 절반형 12조 5천억인데 그중에서 7조 2천억이 반도체 부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모바일 부분 같은 데서 2조에 3천억, 2조에 한 3천억, 3조 내외, 소비자 가전 쪽에서 1조 내외, 디스플레이 쪽에서 약 1조 내외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역시 반도체 호황 덕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건데 3분기는 더 좋다. 3분기는 아마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모바일이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영업이익이 15조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D램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모바일에 힘입어서 삼각편대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15조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총 50조의 이익도 전망된다. 이런 밝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 정경련이 포브스 2000을 비교를 분석한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은 느는 전 세계 기업들은 매출이 소폭 감소하면서 시가총액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도 매출이 줄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불황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하고 써야 되는데 투자를 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익이 더 늘어나는 거죠. 지금 미래를 위한 투자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전치 못한 상황이죠. 기업은 계속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다시 또 재투자하고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삼성 SDI도 한미 배터리 동맹에 합류할 예정이다. 그래서 LG나 SK에서 삼성 SDI도 미국에 3조 원대 공장을 건설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미 동맹에 지금 반도체 동맹에 이어서 배터리 동맹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 동맹에 LG나 SK에서 삼성 SDI도 진출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계속 이제 빅블러라는 게 이제 어떤 산업과 산업의 경계가 사라지는 걸 빅블러라고 하는데 계속 자동차를 모빌리티, AI가 로봇이 이끄는 모빌리티 산업으로 변신시키면서 현대차 그룹이 빅블러의 선두에 나서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에어 모빌리티죠. 어반 에어 모빌리티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역점을 두고 있죠. 조선업계는 지금 이제 일감 수주가 늘어나면 일감 걱정은 들었는데 파업이나 자재가 없어서 난리다. 그런 얘기. 자재가 없고 파업 때문에 난리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각국은 특히 중국에서 전기차는 앞으로 풍력에 필요한 광물 사재기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그 바람에 리튬 가격이나 구리 가격이 리튬은 119%, 구리는 57%나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니켈도 지금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지금 MB 때 이런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서 해외 자원 전문 개발했습니다만 이거 갖다가 전부 적폐로 취급해서 하는 바람에 싼 값에 바로 우리가 확보해서 어렵게 개발해서 심지어는 수익을 내기 시작한 광산까지도 내다 파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형태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해외 자원 개발. 그래서 아마 광업 무슨 공사인가를 만들었는데 해외 자원 개발 공사하고 뭐
뭘 합해가지고 만드는데 그 내용에 더 이상 해외 자원 개발을 회사의 목적에 넣지 않고 북한의 광물 개발을 넣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직 그냥 자원 개발도 우리 경제에 필요한 해외 자원 개발, 자원이 하나도 안 나는 대한민국에서 해외 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열악한 북한의 광물을 개발해주는 데만 역점을 두고 있는 이런 회사로 다시 회사를 바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오직 북한 바라보기 정권의 소행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섣부른 신재생 때문에 지금 전력 대란이 피크마다 우려가 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송전로마저 포화 상태라서 이런 섣부른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신규 발력 출력 제한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미 한계에 직면하게 있다.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월드 포럼이 에너지 전환 지수 2021년이라고 하는 자료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원전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런 자료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수원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면은 신규 원전 4기를 가동할 때 2024년 전력 판매가 14% 판매가가 내릴 수가 있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전 축소로 전환할 때는 전기료가 오르고 탄소 중립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의 태양광과 풍력시장은 이미 중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그뿐이 아니고 원전도 13기 건설하고 있다. 세계 태양광 시장의 75%, 풍력의 56%를 차지하고 있고요. 원전도 13기를 건설하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시진핑은 탄소 제로를 한국처럼 2050년이 아니고 2060년에 가서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 하는 그리고 오히려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계속 탈원전하면서 탄소 제로에 중요하다고 하는 원전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국제기구의 보고서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탈원전하면서 거꾸로 탄소 제로는 2050년에 하겠다. 기업들이 엄청난 부담을 주는 정책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3년임을 노린 시진핑이 고위 간부 27,000명을 숙청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리커창 총리도 퇴임을 하고 새로운 총리가 지금 두 사람의 후보가 각 추천을 벌이고 있다. 이런 중국은 공산주의 일당 독재는 이제 일당 내에서 권력 투쟁이 있게 마련이죠. 여전히 그런 폐쇄된 일당 독재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 규제, 일본에 대한 소부장이라는 소부품 장비 수출 규제가 한국은 지금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은 정말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공했다 얘기했는데 과연 성공했느냐에 대해서 실제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많이 드러났는데 유리한 통계만 골라서 이겼다 이런 한국의 정치인들 부끄럽지도 않느냐. 게다가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관료나 관변 학자들도 책임이 크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상호 의존 경제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양국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직시해야 하면서 관계 정상화를 앞당길 수가 있다. 지금 한일 관계는 계속 뭐 죽창가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일본이 더 계속 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 역사적인 것이 계속 한국에서 제기해서 악화되고 있는 데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 일본이 강점인 소재 부품 장비 수출을 2년 전부터 대한 수출 규제를 했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아주 우리가 그만큼 완전히 극복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소부장 2주년 맞이에 소부장 보고대회를 열어서 일본을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중재법이 어제 기습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중재법 내용을 뭐 대충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건데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최근에 제한된 부분 5배로 다시 더 강화시켜가지고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 특히 유튜브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런 법안들이 제출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완전히 언론을 갖다가 규제하는 그런 법안들이죠. 게다가 지금 인구 축소도, 인구 감소도 큰 문제인데요. 2020년에 5,178만 명을 정점을 해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게 되면 결국 경제 성장 동력 자체가 위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부모가 원하면은 초등 교육 시간을 늘린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의 그 아이 돌봄에 부담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령자는 집에서 진료를 받는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초등생의 온종일 돌봄을 확대해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저출산 문제를 좀 해소해보고자 하는 이런 계획들이 지금 인구정책 3기 태스크포스에서 대책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국에 50여 개 대학이 폐교 위기에 몰려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근데 문제는 지금 사립대학교 사학재단은 폐교되면 그 모든 재산이 국가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재단의 입장에서는 폐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폐교에 돌파구를 열어줘야 된다 하는, 이미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계속 외국 대학생들에게 심지어는 외국 대학생들은 오히려 지금도 반값 등록금인데 그거보다 더 반값을 해주면서까지 학교를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이제 시정을 해야죠. 그래서 폐교 위기에 몰려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자녀 재산에 대해서는 일부 기속을 허용하고 그런 당근책으로 부실대학 해산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런 대학들을 창업의 요람으로, 창업 특화 대학을 만들어서 창업의 요람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게다가 국가교육위원회 임기 말을 앞두고 10년간의 장기 교육 계획을 세우는 국가 백년대계죠.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이런 국가교육위원회 볼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이 즐비한데 대선 주자들은 자질은 하나같이 퇴보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30대 야당 대표의 20대 대변인이 된 야당에 지금 계속 공직자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당원 가입이 늘고 있다는 방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독일에서도 처음에는 그야말로 정치꾼들만 모였어. 정치를 어지럽혔습니다만은 정당법이 개정되어서 직장을 다니는 건전한 사람들도 정당에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이후에 독일의 정당들이 정책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독일의 오늘날 선진국을 이끌어갔다는 그런 분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부분, 과거에는 그냥 거의 정상배들, 심지어는 그냥 직업이 없는 사람들만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치권 주변에 얼쩡거리는 사람들이 정계 주변에 있고, 또 몇 년간 또 하다 보면은 또 정계 진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는 삼류로 추락하는, 국정을 담당할 수가 능력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야당의 핵심으로 인해서 건전한 직장인들의 야당 입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거 독일 같은 그런 정당의 새로운 지형을 열어가서 우리나라 정치를 건전한 정책 정당으로 변모시키는 것으로 저는 기대하면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제 지방에 하루 종일 컨퍼런스 가느라고 못하고 오늘 어제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